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코스피 만시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8,976선까지 가면서 최고치를 딱 찍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중소형주 대비 그래도 대형주가 잘 가고 있구나 느끼실 것 같고요. 현재 어제 대비로 했을 때 15포인트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코스닥은 약세입니다. 금리 결정 그런 이슈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이 금리 부담감 때문에 떨어지면서 좀 차별화되는 느낌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오늘 금리 부담감 때문에 환율과 또 외국인 수급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 보면 1,524원까지 치솟았죠. 그러면서 외국인 전부 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동반 팔자, 개인이 나홀로 사주면서 그래도 코스피는 잡아주고 있는 느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FOMC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 FOMC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라면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 데뷔전을 치르는 그런 날이었고 생각보다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기자회견 현장 보겠습니다. At 3.5 to 3.75% in support of the Fed's dual mandate. The committee also reaffirmed its policy of maintaining ample reserves in the banking system. Economic activity is expanding at a solid pace, despite elevated uncertainty that owes in part to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Productivity growth and capital investment both strong. Job gains have kept pace with the workforce,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changed little. We recognize that inflation has been running well ahead of the Fed's long-stated inflation goal of 2%.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Persistently high prices are a burden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e recent past need not be prologue. I am pleased to report that members of the FOMC are unambiguous and unanimous. This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네, 비교적 낯선 그런 영상이었는데 케빈 워시 의장의 첫 데뷔전 기자회견 모습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FOMC는 의외로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 안에 인사이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걸 분석하는지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을 연결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FOMC 분석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채권 담당 윤여삼입니다. 네, FOMC 이번 분석 자료를 쭉 보니까 비교적 불확실성이 좀 확대됐다 이러한 코멘트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워시의 데뷔전으로 기대가 좀 높았는데요. 이 기존의 연준이 제시하던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쪽을 대규모 줄이면서 정책의 이제 불확실성과 정책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부분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서 본인은 오늘 그 19명의 인사들이 제시하는 점도표에 점을 찍지도 않았고요. 근데 전체적인 톤은 성명서 내용도 엄청 압축적으로 추렸는데 물가 안정이 제일 우선이다. 지난 3월 달에 올해 물가 2.7%를 제시했던 것 대비 3.6%로 굉장히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 통화정책의 가장 초점이며 오늘 점도표도 연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인상 주장이 전체 18명 중에 9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인상 전망이 늘어나는 매파적인 회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그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역시나 물가 안정 최우선 포인트로 꼽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회견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 국채 금리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내렸죠.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진단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죠?
뭐 연내 지금 선물 시장은 두 차례 가까운 금리 인상 가능성들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미국채 2년 금리가 오늘 13bp 오르면서 4.18. 그래도 뭐 전쟁 중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에서 아주 많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들은 커졌다라는 쪽인데 그래서 주가지 달러는 강세로 가고 주가 지수는 또 이제 FOMC 과정에서 1%가 넘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부담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워시 신입 의장이 굉장히 도비시한 의견을 들고 나왔다면 오늘 미국채 30년 금리는 아이러니하게도 1bp가 하락했거든요. 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책무의 또 노력의 결과가 장기금리 조금 안정시켰다는 게 도비시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 부담을 더 줬을 거라는 거죠. 오늘 당장 좋기보다는 나중에 이 인플레이션과 전체적인 시장 금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늘 매파적인 스탠스가 단기 주가에는 부담이지만 3분기까지 미국의 주요 지표들, 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월드컵이라든지 세금 환급 때문에 소비가 좀 견고하게 어제 미국 5월 소매 판매도 잘 나왔지만 저희는 높아진 물가와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좀 긴축적으로 전환된 것 때문에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 부담이 꽤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지금은 좋은 지표가 오히려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나쁜 쪽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3분기에는 조금 미국의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소득 여건들 위축과 함께 조금 슬로우해지면 나쁜 지표가 오히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들을 좀 덜어주면서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쪽으로 흐르지 않겠냐. 지금 당장 단기 금리가 많이 오른 거에 너무 휘둘려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생각을 할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 FOM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파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매파적이라고 한참 실망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씨 그러니까 난해하나 비둘기파 쪽으로 해석이 됐다라면 이게 장기 금리에 영향을 줘서 결국 물가 안정, 그들이 정말 원하는 그 포인트를 놓칠 가능성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뭔가 성견지명이 있는 그런 전략이었나라는 생각도 한켠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 환율은 1,52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전략을 어떻게 구축을 해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의 긴축은 분명히 어제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530원 근처까지 오를 정도로 NDF 시장에서 좀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이 오늘 또 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또 매도세로 연결될 가능성을 좀 지지합니다. 당분간은 우리 국내 시장이 그동안 반도체 주도하에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에 일부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이거는 예방 주사를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되 이런 부담들이 미국의 또 소비라든지 고용 지표들의 둔화로 이어질 경우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작년에 75, 24년에는 100bp 인하를 했죠. 이런 부분들의 또 부동산 환경의 전환들을 3분기 뒷단에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FOMC까지는 이런 긴장감이 조금 더 유지되겠지만 9월 FOMC가 승부처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지금 미국 통화 정책의 단기적인 뭐 외국인 매도의 부담은 있겠지만 추세 자체를 지금 꺾였다라고 걱정할 단계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FOMC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7월보다 9월 FOMC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관련해서 좋은 인사이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FOMC 쭉 한 번에 정리를 해갔고요. 좋은 인사이트 또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9분인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
8,700선까지 넘어서 8,970선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레이딩비를 통해서 업종별 분위기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합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와줬고요. 하이닉스도 여전히 3%대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SK하이닉스가 260만 원 선까지 넘어섰고요. 오늘 HBM4 12단 샘플 출하를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주가 상승에 힘을 붙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2주 전에 이 HBM4 22단 샘플 출하를 세계 최초로 완료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들어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금 그래도 1%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외에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으면서 장중에 220만 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정규장 들어서 신고가고요. 7% 넘게 튀어오르면서 MLCC 관련된 업황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함께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하면서 삼화전기는 상한가 도달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LG이노텍도 함께 올라주면서 1%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삼성생명이 2.8% 가까이 오르면서 생명보험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좋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발맞춰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래에셋생명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 넘는 강세 탄력 붙으면서 생명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올라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1%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이 상승해주고 있지는 않고요. 은행업종은 오늘 쉬어갑니다. KB금융은 2.5%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 신한지주도 1.5% 가까이 밀립니다. 오늘 또 특징적인 건 SK그룹주 안에서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간 SK스퀘어 상승과 함께 지수 샀던 SK도 함께 올라줬는데 오늘은 SK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5%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배당 확대 기대감 속에 오늘 목표 주가 187만 원으로 제시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3% 가까이 올라주고 있지만 최고 지주사 SK는 오늘 밀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오늘 전력설비 3사도 장 초반 올랐지만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된 뒤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3%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4%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징적인 업종이 바로 오늘 원전이었습니다. 원전이 정부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 튀어 올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5% 넘는 강세 탄력을 붙으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시간 일제히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기 같은 AI 밸류체인으로 시장의 시선이 이동하면서 원전 섹터가 힘을 잃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0.48%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하락으로 전환된 점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지수는 올라주고 있지만 종목 수로 봤을 때 하락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간 카이 지분 확대와 함께 어제 장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산주 안에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장 초반 올랐던 LG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현대차, 기아 함께 어제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이 됐었는데 오늘 일단은 1% 가까운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고 있지만 지수 자체적으로 나머지 업종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수도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조금 더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수도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PSK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3%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면서 장비주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요. 힘을 잃은 종목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 3% 가까운 상승세가 붙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동진세미캠 4%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3% 넘게 하락하고 있고 원익 IPS까지 강보합권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4% 넘게 밀리면서 시가총액 상위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제약 바이오 안에서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 여전히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알테오젠이 0.54%가량 상승, HLB도 2%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 원전주들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잃으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시장 분위기가 부정적인데요.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7% 가까이 오르면서 여전히 그래도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밀리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9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939포인트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장중에 8,900선을 내려놓기도 했는데 다시금 3,93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8,970포인트까지 오늘 장중 고점을 높인 만큼 9,000P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주 안에서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업종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은 1% 넘게 다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을 4거래일 만에 팔았는데 오늘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8,4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도 26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개인은 8,900억가량 오늘 사들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이 이거래 연속으로 시장을 팔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양시장에 출현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장후반까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뭐 시장이 못 간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또 장중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주춤주춤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흐름들 양쪽 사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 증권주를 이러한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이었고요. 증권주 다시금 이제 밸류가 많이 낮아졌으니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거 이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채권 관련해서 평가 손실이 나오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채권 포지션에 대한 해지 전략을 이미 해놓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자금은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식 평가 이익이 날 겁니다. 그럼 이게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리테일 쪽은 좋은 것으로 더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 거래대금만 101조 원 정도이고 역시 이러다 보니까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20% 정도 기존 대비 상향 조정된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주 레벨업 시기에 두 가지 탑픽주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게 자회사 고유 자금을 운용하는 그 루틴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은 뭐 예금, 적금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주식이나 ETF, 개인 투자자들 관심 많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평가 이익이 훨씬 높아지는 흐름들, 긍정적인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바로 운용력 방식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BK는 증권 수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WM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 채권 뭐 이런 쪽, 펀드 이런 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수익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50% 정도 되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거래대금 뛰면서 실적 붙는다라는 부분 앞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모멘텀은 두나무 지분 취득입니다. 삼성그룹이 두나무 지분을 취득했는데 삼성카드, 삼성 SDS 이런 부분에서 그 지분을 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생태계를 확장시키려는 의도 이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이 그런 계열사가 두나무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각 계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리밸런싱 이런 부분으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됐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 탑픽 두 종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오늘 보면 이제 삼성전자 잘 가고, 그리고 뒤에 나올 이제 SK하이닉스도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쓴 흐름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저앉지 않은 이유가 이 두 종목이 오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뭐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 저희 머니코드에서 한번 분석을 해주셨던 유진투자증권의 손인준 연구원이 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6만 원까지 올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을 저희가 또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48만 원짜리 목표 주가 올린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이걸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좀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포커스로 할 만한 것만 성과급 이슈, 좀 주주 환원 요것만 좀 붙였고요. 내년 영업이익 한 8% 정도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뭐 메모리, 파운드리, 가치 이런 부분이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거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성과급 이슈 때문에 얼만큼 실적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을까 투자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고려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 대비 10% 성과급 이런 부분을 좀 책정이 된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증권에서는 LPDDR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가격이 2분기, 3분기 예상보다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히려 성과급 이슈를 상쇄할 만큼 뭔가 실적을 낼 그런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최근 오르는 이유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 이게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잉여 현금 흐름만 하더라도 308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50% 주주 환원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 딱 쳐도 약 153 정도 조원 정도 이런 부분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사주 배당금 그리고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 4.3% 수준까지 데이터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워낙 이제 오늘 사상 최고가 갔고 SK 스퀘어 역시 신고가 갔고 닉스보다 빠르다 지속적으로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 순자산 가치에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둘이 좀 같이 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배당 잘 나오면 SK 스퀘어 더 좋은 흐름이다라는 거 이미 머니코드에서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사주 이슈와 DL 발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서 왜 현금 유입으로 인한 주가 상승 촉매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오늘 이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지분율 좀 갖고 있잖아요. 한 20.5%인데 DR 신주 발행이라고 해서 이게 해외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에서 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을 잘 거래할 수 있게끔 한 신주 D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이제 하이닉스 지분율이 20.5% 정도 되는데 신주를 발행했을 때 한 2.5% 정도, 그러니까 45조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하이닉스 지분율 20%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떨어뜨리면은 공정거래법상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을 때 2.5% 45조 이내로 이걸 이제 발행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여기 보시면 DR을 5% 정도 발행을 했을 때 이게 SK 하이닉스의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공정거래법상 저촉될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20%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고 만일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뭔가 대책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 메워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원주 그만큼 45조 원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하고 소각을 했을 때 다시 20%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주 45조 원 취득 소각이 과연 필요할 수 있을지 이 개념은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스퀘어가 뛰는 이유, SK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는 둘 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메리트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순자산 가치 할인율 SK 스퀘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훨씬 목표치보다 속도를 더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에 52.7% 이거를 1년 만에 27년도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이런 목표를 더 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주가 할인율 이걸 좀 낮춘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의 자금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SK 스퀘어 닉스보다 빠르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UBS에서 LNF 거의 뭐 매도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이 가격대는 아니지만 LNF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UBS에서 LNF의 기존 목표가가 54,000원에서 104,000원으로 올려서 거의 뭐 2배 이상 뛴 거잖아요. 이것만 보시면 많이 올렸네라고 싶겠지만 사실상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거의 30% 빠진 목표 주가를 제시했으니 매도 리포트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매도 사이드에서 얘기를 하냐 봤을 때 UBS는 LNF를 보는 시각이 너무 과도한 밸류, 너무 주가가 선반영해서 지금 위치가 고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NCM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 그러니까 상하이양, NCM 그런 지위가 점차적으로 영토를 좀 잃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LG화학에 잠식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도 제시를 하면서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이나 프리 LF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중국산 아닌 거 그런 부분도 역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거의 400% 가깝게 되면서 재무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주당 손실 추정치 마이너스 76%로 제시를 했는데 물량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평균 판매 단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을 테니까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을 개선시킬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뭐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지만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소식까지 전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르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코스닥 승강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좀 살리자 부흥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세그먼트라고 해서 원래는 170개사였는데 이게 갑자기 100개로 줄더니 이게 또 70개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량주의 희소성이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뭐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났는데 가능한 이유가 어제 거래소의 첫 자문단이 이제 세워지면서 개최를 해서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2022년도 11월에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비해 보면서 여기에서 투자 전략에 알맞는 종목을 골라보자 이런 의미로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50개사가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데 추종 ETF가 2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료기기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면 시젠,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의료기기 중에 근데 시젠은 이번에 처음 편입이 됐거든요. 이 종목을 좀 보시고요. 결국 이제 프리미엄 세그먼트가 70개로 제한이 됐다라고 하니까 70개 사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걸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서 찾아보니까 시총 70위권에서 휴젤, 고용, LNC 바이오 이런 부분도 후보군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는 키움증권인데 의료기기 프리미엄의 급행열차를 탈 종목을 지금 빨리 가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전에 제도에 좀 정착되어 있는 종목들 옥석가리기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중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는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양상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주 후반인데 어떻게 또 잘 달려가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미 연준이 FOMC 회의 결과를 내놨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올해 안에 최소한 한 번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그런 이미지가 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도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이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그 폭은 베이비 스텝, 즉 25 베이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서 국제유가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 여파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갈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와 미국의 금리 차는 1% 이내로 좁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안정화되면서 나름대로 수입 물가가 좀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증시에서도 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 번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실적이 좋은 업종 대표주들을 파란색을 띠더라도 매수해서 내 포트에 담아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나 업종 대표주들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매물을 던지고 있지만 지금 업종 대표주들은 이런 시장에도 빨간불을 켭니다. 대표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 또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시스도 오늘 오랜만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대표주들은 그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AI와 관련된 또 원전이나 또 이 수익을 내고 있는 그 방산 쪽도 그렇긴 하지만 저 조박원이라고 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섹터에서도 나름대로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죠. 특히 원전 같은 경우 이번에 대형 원전 2기와 또 SMR 1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건설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신규로 짓는 대형 원전 2기와 또 SMR 1기 포함해서 미니멈 15년치 일감이 국내에서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에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전주들은 향후 기업 실적에 있어서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파란불이 킬 때 담아두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이지만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AI 쪽, 그다음에 원전주, 조선주, 전력기기, 증권주도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내 포트에 담으면 지금 잠깐 파란색을 키더라도 어느 순간 다시 빨간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나에게 가져줄 수 있는지 그런 종목들을 잘 구분하셔서 1분기 실적을 체크하시고 1분기 실적이 2분기에도 좋아요. 상반기 실적 이제 곧 있으면 6월 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유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환차익도 대규모로 보게 되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결국은 실적 발표 시즌에서 주가를 다시 한번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을 켜고 있는 업종 대표주의 실적 우량주들은 겁낼 필요 없이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저가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실적의 포인트를 맞춰서 종목 포트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네, 어제 장 종료 이후에 미래에셋증권이 사상 최대 규모인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수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 공시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자사주 매수만 얘기했지 자사주 이 소각에 대해서는 그 공시하지 않고 그 관계자의 멘트로 장기적으로 그 요번에 사들인 3천억의 자사주를 소각을 할 것이다라고 이 립싱크를,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해준 것이죠. 이 말은 일단 미래에셋증권이 3천억은 살 겁니다. 사고 어느 정도를 소각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래에셋이 오늘 오전에 강한 모습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은 상승폭을 많이 낮췄는데요.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이 1분기 실적이 1조 원을 돌파했고 2분기에도 또한 역시 1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순이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미래에셋증권이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 5만 원대는 너무 싼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까지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도 하고 있고 결국은 고배당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은 긴 안목으로 보시면 지금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증권주 머니코드에서도 말씀해 드렸는데 미래에셋증권을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네요.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불장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불장에서 수익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수익률 업되는 전략들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에 흔들렸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케빈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추가 긴축 가능성을 반영했다. 다우지수는 0.98%, S&P 500 지수는 1.21%, 나스닥 지수는 1.35%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번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는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금리 인상을 전망했고 이 중 6명은 2차례 이상 인상을 예상했다. 시장은 이를 사실상의 긴축 신호로 해석했다. 채권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 4.21%까지 급등했고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75% 수준까지 반영하고 있다. 다만 월가 일각에서는 중동 긴장 완화와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다며 여전히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향후 시장 방향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표가 결정할 전망이다. 한국 증시의 수건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MSCI 선진국 편입 이슈 이런 부분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궁금한데 이 이슈부터 풀어봐야겠죠. 자, 오늘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요인이 필요한 건지 네. 잘 원활하게 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MSCI는 이제 주식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세 단계로 이제 나눠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디벨로프드 마켓이라고 해서 선진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EM이라고 표현하고,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이제 프론티어 마켓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디벨로프드 마켓,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단계를 한 단계 상향해야 되는 거니까 MSCI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그 그렇겠죠. 부분이 네.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MSCI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외환 시장을 24시간 운영을 해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24시간으로 이제 운영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역외 원화 결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문을 닫아도 이제 외국에서 원화로 이제 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제를 할 수 있게 네. 만들어 놔라. 이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완전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살려면 네.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반 정도 폐지가 됐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어떤 등록을 해서 아이디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은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더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눈만 뜨면은 경제방송 보면 나오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전날 뭐 몇 조 원 샀어요, 뭐 네, 기관들이 네. 팔아, 이런 수급.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왜 우리 포지션을 시장에다 노출을 시키냐. 미국은 네. 개인 외국인 기관 포지션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렇죠. 미국은 발표를 안 합니다. 네. 이거를 완전히 이제 공개를 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공매도예요. 니네 대한민국 껌뻑하면 공매도 금지시키는데 이거 금지하면 안 된다. 위를 볼 수 있으면 아래도 봐야 되는데 공매도 절대 금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디에 뭐 수주를 했다, 뭐 납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시를 하는데 그걸 영어로도 똑같이 공시를 해라. 이제 영문 공시를 의무화를 이제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섯 번째는 이제 외국인 통화 계좌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의 뭐 스페이스X를 산다 그러면 미국 그 증권회사에 계좌를 안 트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통화 계좌를 이용을 하는 건데 네. 옴니버스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얼마 전에 풀렸죠. 이제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 주식 이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MSCI가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70% 정도는 이행을 했다. 이렇게 네. 시장이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다 뜯어고치라 막 이렇게 맨 처음에 나와서 굉장히 좀 까다로웠는데 네. 또 하나둘 우리가 또 해주는 어쨌든 네, 뭐 맞습니다. 접근성을 좀 좋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절차도 까다롭겠네요. 절차는 이제 3단계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이번 달이죠. 6월 23일 날 일단은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국에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인데 이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된 다음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MSCI가 우리나라를 지켜봅니다. 네. 얘네가 이 선진국 지수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계속적으로 좀 이행을 하고 지키고 있는 걸 한 1, 2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28년도쯤에 내후년쯤에 이제 선진국 지수로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리밸런싱이나 이제 자금이 들어나가는 거는 한 1년 정도 뒤에 한 29년도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글로벌 국가를 이렇게 줄 세어봤을 때 시가총액이 7위 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안에 대단합니다. 네, 선진국, 뭐 신흥국 어떻게 좀 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MSCI에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머징에 포함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자존심이 좀 상한다? 약간 그럴 만한 요소가 그런 있군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나라는 23개국이고 이머징 국가는 24개국인데 이 선진국 지수에 당연히 들어가는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캐나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은 홍콩, 싱가포르도 선진국 들어가 있죠. 그쪽은 이제 금융 허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나라를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체코, 네, 그 다음에 네. 이스라엘, 그리스,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 나라들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포르투갈과 체코와 지금 한 등급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네.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그다음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 중국, 그다음에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국가들이 지금 우리나라랑 같은 레벨에 있는 어떤 이머징 마켓에 포함된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딱 듣기로는 저 국가보다는 우리가 위 아닌가 이렇게 네, 네. 생각할 만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네. 그 기준은 도대체 뭐냐? 그들만의 왜 기준이 네. 우리에게는 왜 상식적으로 안 네. 받아들여지는 건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네. 그 규제예요, 규제. 규제? 이제 그 규제에서 무엇을 규제하냐면 외환 시장에 대한 자유화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앞서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외환 시장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폐쇄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우리나라도 훨씬 먼저 들어가 있고 지금도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대만 달러에 대한 폐쇄성이 좀 MSCI에서 봤을 때는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라 네. 대만도 아직도 이머징 국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영문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MSCI가 요구하는 것을 안 따라주는 국가들은 아무리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시가총액도 높고 경제가 발전을 해도 계속적으로 좀 이머징 마켓에 가둬놓는 게 지금 MSCI의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개방하라 이렇게 좀 네. 요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야지 뭐 같이 그 선에 놔주겠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빗장을 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선진국 지수에 다 포함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근데 뭔가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게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일단 들어가게 되면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자금이 들어온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그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건지. 네, 일단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MSCI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펀드의 자금이 우리가 보통 한 2조 달러 전후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조 달러. 2조 예. 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3천조 원 정도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면 신흥국 지수 대비해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냐 하면 선진국 지수는 일단 단위가 달라집니다. 경이 들어갑니다. 경이 들어갑니다. 네. 경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한 2경이 안 된다, 뭐 1.8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 자금 대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자금 규모가 거의 한 뭐 10분의 1 아니면 10분의 뭐 1.5 요 정도 시장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오면은 이 자금들로 인해서 시장이 한층 더 레벨업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에 꼭 편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자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일단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훨씬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약간 이제 이머징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도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갈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인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이머징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머징에서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라고 하면 네네네네. 사실 선진국 지수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실속이 없는 실질적으로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사실 최상위권 아니거든요. 비중으로 봤을 때. 근데 규모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추정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전까지 12%, 13%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 올라서 한 20% 전후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수치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대만이 가장 이제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높은 편이죠. 대만이 한 26 정도, 그다음에 중국이 한 24 정도 내외, 그다음에 인도가 14였었는데 우리나라가 인도는 아마 제꼈을 것으로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은 이머징에서 우리나라가 한 12, 13 정도 차지하다가 이번에 20 전후로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과연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지 네. 그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2경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더라도 한 2%가 조금 안 되는 2% 안 되는? 1%만 하더라도 예. 엄청난 자금입니다. 경단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뭘 하든지 빛 좋은 개살종은 되지 말자. 네.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이제 들어갔던 국가들의 경향은 어떤지 예,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통계를 내면 네. 과거에 이제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된 국가들의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표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윗줄은 과거에 이제 이머징에서 어떤 선진국, 그다음에 프론티에서 이머징으로 승격된 국가들의 모든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가운데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론티어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에서 선진국 국가로 편입된 나라들이 단계별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통계인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6월 23일에 이제 등재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워치리스트에 등록이 되면은 일단 그 실질적으로 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 때까지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통계 보니까 4.8%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워치리스트 등록돼서 1년, 2년 동안 관찰을 하다가 이 나라 이제 선진국으로 편입해도 되겠는데 이제 땅땅땅 선진국 편입 결정이 났을 때 주식시장이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편입 이후에 1년 동안 주식시장이 그동안에 편입된 나라들 4나라 정도를 지켜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물론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이유가 좀 있어요. 왜 개별 그러냐면 이슈인가? 네, 예. 들어오는 돈보다 네. 나가는 돈이 먼저 나갑니다. 먼저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선진국 지수 추정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네. 이머징 마켓 자금들이 먼저 빠져나가기 그렇군요.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뭐 분위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꼭 과거에 이랬다라고 해서 현재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담보할 수 없긴 합니다만은 분위기는 이제 뭐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좋진 않았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머징 빠져나간 그 대가를 일단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돈이 유입되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부분이 저기 보니까 워치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단박에는 통과 안 시켜주니까 계속 네. 관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끝까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네. MSCI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니네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면은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해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이행률이 정확히 수치로 표현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70%가 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등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거의 뭐 20년 전에 18년 전에 2008년도에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잘만 하면은 이제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었었는데 그때는 2008년도에 이제 워치리스트에 등록이 된 후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거든요. 네. 그때 불발이 된 이유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문제도 그때 상당히 좀 많이 시장에서 좀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역외 거래, 원화의 역외 거래를 24시간 가동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환율 문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밤 사이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닫혀있는 밤 사이에 24시간 외환 거래를 자유화를 해버리면 밤 사이에는 사실 그 외환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변동성이 확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가장 좀 신경을 쓰지 않나.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무조건 24시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좀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원화의 역외 거래 24시간 이걸 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남을 테니까 역사에 그런 부분 저희가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술이긴 한데 이게 참 결과로 얻기가 어려운 게 심리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그렇죠, 어렵습니다. 대표님. 위원님 제일 잘 아실 텐데 사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오는 데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좀 삐걱거리고 있나요? 지금 네.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시장이 좋으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관망을 하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지금 코스피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약간 차갑게 식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거래량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 거래 대금이 중요하거든요. 대금. 우리가 보통 100만 원 갖고 50만 원짜리를 2개 사도 100만 원이고 100만 원 갖고 10,000원짜리로 10개 사도 100만 원인데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맨 아래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뭐 모니터에 차트 세팅할 때 맨 아래 거래량을 놓잖아요. 근데 맨 아래 거래량 보면 앵커께서도 보시듯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고 있죠. 네네, 내려가네요. 네, 파란색으로 또 해주셨네요. 그렇죠. 근데 위쪽으로 올려보면 위쪽은 거래 대금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이게 저는 이게 준다라고 생각이 절대 안 되거든요. 네네네.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맨 위쪽에 이제 거래 대금을 보면 네네. 이건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줄었네라고 맨 오른쪽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봉은 금요일이 마감이 됐을 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중요하지 지금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싼 주식을 안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싼 주식 위주로 좀 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방증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그건 좀 안심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최고치 딱 찍었잖아요. 네. 9,000선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팍 튈 때 항상 오르는 섹터가 있었으니 바로 증권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빡 떴을 때 증권주 보면은 뭔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서 동조가 안 되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증권주 이제 뭐 결론을 내고 말씀드리면 증권주의 뷰가 시장에서 안 좋아지면 그 시장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이제 증권주는 항상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시세나 추세를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증권주들 살펴보면 사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스페이스X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하지만 뭐 키움이나 NH 뭐 투자증권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사실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밀려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증권주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단 조금 한두 박자 뒤늦게 따라갑니다. 후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은 증권주도 조정받았고 지금 이제 차를 보면서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증권주 평균을 25년도 4월 9일 날 한 주 사고 그다음에 코스피를 한 주 샀을 때 수익률을 비교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4월 9일이냐면 25년도 4월 9일이 코스피 최대 저점이었죠, 최근에. 그거 샀을 때 파란색이 이제 증권이고 빨간색이 코스피인데 증권주들 평균 업종의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퍼포먼스가 2배 정도 나올 때도 있었고 물론 여기에 미래에셋 증권이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네.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빨간 선이 이제 파란색을 이제 앞서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증권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나머지 업종은 그냥 기타라고 지금 시장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기타입니다. 그냥 삼성전자, 기타. 하이닉스 빼면 나머지는 기타. 네.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시장이 위쪽 방향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뭐 99.9% 아니라 100% 증권주는 코스피 추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증권주도 지금 저점 매수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약간 비실비실할 때가 비중 확대의 기회인 거네요. 네네. 예. 증권주 섹터까지 좀 잘 알아봤습니다. 결국 뭐 MSCI 선진국 지수 이렇게 좀 편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 더 붙고 이러면은 더 이렇게 날아갈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네, MSCI 편입 자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네. 주식시장은 원래 아까 이제 앵커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심리잖아요. 심리. 그 기대감이 상당히 더 많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잠시 이제 눌렸을 때 꼭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데 그 가격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증권주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박근호 위원님과 함께 시장의 특징 그리고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6월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이 흔들렸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주들이 지지받는 가운데 그래도 시장이 변동성을 큰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8,970선까지 돌파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8,9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8,89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0.26%가량 상승한 8,887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은 0.6%가량 상승하면서 1,4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3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코스피 위주로 그래도 시장이 상승해주는 모습 가져갑니다. 코스닥은 최근 들어 대형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연일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장중 수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순매수 기조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 1,70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매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조 원 넘게 팔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 시장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2천억가량 사들이면서 그래도 순매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개인의 순매수 많이 들어옵니다. 3천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순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24원으로 올라왔습니다. 1,520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 MOU가 최종 합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중동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는 탓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정부가 신규 원전 2기와 국내 첫 SMR 1기에 대한 건설부지 후보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어제 오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형 원전 2기에 대한 후보 부지로는 영덕군이, SMR 1기 후보 부지로는 기장군이 선정됐는데요. 11차 전기본상으로 대형 원전은 2029년까지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2037년에서 3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SMR 역시 부지가 확정되면 2030년대 초반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뒤 2035년부터 가동할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급증하는 AI발 전력 수요 등을 감안해 신규 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전기전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6,72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원전 관련된 중소형주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기술 같은 대형주들은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세가 붙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 가까운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13만 8,3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강원에너지는 6% 넘게 상승 중입니다. 1,96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 두 자릿수 급등세가 붙었는데 이를 반납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1,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주들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LCC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오늘 관련주가 줄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승수 메르츠증권 연구원은 AI 인프라의 향 수요 확대와 함께 AI 서버용 MLCC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수급 부담이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고용량 MLCC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AI 서버용 고용량, 고전압 MLCC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 속에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까지 동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대비 더 강한 가격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러한 AI 패러다임 수의 기대감 속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20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정규장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7% 넘게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4만 4천 원가량 오른 상황이고요. 217만 8천 원 선 지나갑니다. 사마 콘덴서도 24% 넘게 급등하면서 MLCC 관련된 종목들 오늘 계속해서 강세 탄력 유지 중입니다. 18만 8,2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사마 전기는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장 초반 상한가 도달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2,900원 선 지나갑니다. 한울 반도체 마찬가지로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13,710원 선 거래됩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AI용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4E 12단 신제품을 주요 고객사들에게 공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이전 세대인 HBM4 대비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모두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요. 핀당 최대 16기가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개선해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 성능을 대폭 높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HBM4E의 독자적인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적용해 12단 적층 기준 48기가 용량을 구현하는 동시에 구조 안정성까지 높였습니다. 특히 열 저항을 기존 대비 17%가량 낮춰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도 메모리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오늘 하이닉스 주가는 거의 4% 가까이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3.77%가량 오르면서 다시 260만 6천 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스퀘어 주가는 장중 4% 넘게 강세 탄력이 붙기도 했습니다. 169만 9천 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신고가를 썼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63만 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0.58% 가까이 오르면서 34만 8,500원 선
60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8,9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졌지만 시장이 반도체 위주로 여전히 강한 상황인데요. 다만 코스피가 계속해서 8,9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장 후반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은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배터리 3사의 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배터리 3사 중에 이 삼성 SDI가 유일하게 가동률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에 고수들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 두 종목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주가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철회 소식 이후에 떨어졌던 투심을 다시금 올려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다만 HVM은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87만 원, LG 이노텍은 200만 원까지 제시됐는데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고수들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 HVM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HVM 주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수들은 좀 사들이고 있는데 보유자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X 관련주가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고 나자 오히려 지금 재료 소멸로 빠지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IB 투자라던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까지 이렇게 지분 투자한 회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HVM이 속한 뭐 컨텍이라던가 스피어라던가 이런 우주항공 부품주로 나눌 수 있겠는데 공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재료 소멸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에서 한 주도 스페이스X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것까지 지금 합류가 된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오늘 살짝 강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지금 다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이제 3일 동안 상승하다가 어제 4일째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 소멸에다가 이제 스페이스X 본주마저 하락을 하니까 모멘텀이 일단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주가 지금 반도체주처럼 이 합쳐가지고 같이 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에는 미국 시장에도 우주항공주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혼자만 4대 지수 중에 살아남으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쏠림 현상, 원래 우리가 처음에 그 미국 시장에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서 기존의 반도체주가 강했던 그 흐름이 수급이 스페이스X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AMD,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됐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종목들은 오히려 더 강했고 스페이스X는 이제 4일째 접어들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미래에셋 증권의 한 주도 신청 못한 그런 부분과 엮여가지고 지금 떨어져 버리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초고수분들은 이 매수를 하시는 게 HVM이라던가 지금 스피어라던가 컨텍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 20개월 선이라던가 20개월 선 가까이 떨어지면서 기술적으로 사기 괜찮은 타이밍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 말부터 시작된 이 추세의 흐름은 완전 깨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 HVM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 2025년도 12월 달에 2만 원대에 시작해서 무려 14만 4천 원으로 7배를 갔습니다.
7배를 가고 나서 7만 원 정도니까 아직 올라온 폭과 내려온 폭이 비슷해요. 14만 원에서 5만 원, 그다음에 7만 원에서 5만 원, 2만 원과 14만 원의 중간 정도 지점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HVM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고 또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재료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MLCC 기판 쪽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삼성전기와 산화콘덴스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산화콘덴스는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기분 좋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원익 IPS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고수들도 팔아 던지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위원님, 오늘 고수들의 매도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삼성전기를 비롯하여서 지금 MLCC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시가총액 5위 자리를 삼성전기가 찾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6위로 밀렸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일본 증시에서 지금 이제 도요타 자동차는 무려 4위로 밀려났습니다. 시총이 1위였던 종목이 위에 키옥시아 홀딩스, 소프트뱅크 그룹, 도쿄 일렉트론이 있거든요. 키옥시아 홀딩스는 메모리 반도체, 소프트뱅크 그룹은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 도쿄 일렉트론은 대표적인 증착 장비 업체거든요. 자, 반도체 회사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상승률, 무라타 제작연구소는 오늘도 13%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라타 제작연구소 이번 달에만 고가상으로 33.51% 오르고 지난달에는 94.72% 올랐어요. 지금 이 2달 동안 130%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MLCC 부분의 1위가 무라타잖아요. 무라타가 저렇게 오르니까 지금 삼성전기도 같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기가 지난달에 163% 올랐으니까 무라타보다 상승률이 좋았거든요. 자, 이번 달에는 무라타가 지금 33%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7.3%밖에 오르지 않았죠. 지금 그 갭을 메우려고 삼성전기가 더욱더 땡겨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열권은 진짜 심한 과열권이거든요. 지금 97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RSI가 지금 100도씨를 지금 최고 온도라고 하면은 97도의 온도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지금 과열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산화콘덴서처럼 전장용 MLCC를 만든 업체까지 덩달아 지금 가고 있죠. 이거는 거의 상한가 수준인데 결국에는 지금 MLCC의 최강자인 무라타의 저런 어떤 급등세가 우리나라의 지금 MLCC 관련주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전에 초고수 분들은 이미 만약에 이 수익이 많이 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과열권에 진입을 하니까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보유자의 여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신규 매수자분들은 저 초고소분들의 매도를 보고 야, 신규 매수하면 안 되겠다. 초고소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 FOMC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다소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오면서 새벽 3시 30분 정도를 기점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마이크론도 좀 2% 넘게 오르면서 우리도 현재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쪽으로 좀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차별화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수 자체는 오르면 9,000피 가까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2% 넘게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버블맵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불로 포착되고 있는 섹터가 훨씬 많은 상태인데요. 숫자 자체는 등락률을 의미하고 있고요. 버블의 크기는 검색량, 즉 시장의 관심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가장 크게 포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1.5% 상승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어제 신고가에 이어서 오늘은 260만 원 선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HBM4E 12단 샘플 출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HBM4와 비교했을 때 열 저항을 무려 17% 가까이 더 낮췄다고 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기전자가 0.2% 상승합니다. MLCC 가격 상승 기대감 받아가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 상태고 또 금융은 0.2% 하락합니다. 어제 크게 오른 만큼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요. 금융업종 내에서는 은행권은 좀 쉬어가는 모양새고요. SK스퀘어는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받아가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SK 자체는 현재 5% 넘게 좀 빠지고 있는 점, 차별화된 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원전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 국내 첫 SMR 한 기를 이제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각각 경북의 이 영덕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신규 원전, 대형 원전 부지 건설 소식은 무려 13년 9개월 만인데요. 해당 소식이 불거지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원전 종목들의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에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님, 원전 종목들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약간 건설 쪽으로도 관련이 있고 AI 데이터 센터나 전력 설비 이렇게 좀 관련 있는 업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한 가지 테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 좀 발걸쳐서 좀 수혜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원전 관련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데 그 장 초반에 조방원이 강했잖아요. 지금 사실 하늘에 태양이 2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반도체랑 삼성전기로 쏠려버리니까 조방원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이 강하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약세를 띄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로 너무 강세가 가니까 시초가에 대비해서 다 밀렸어요, 지금. 플러스가 다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자, 조방원 하고 방조원, 원조방 다 좋은데 조방원이 입에 가장 많이 붙고 언론에서 많이 말하니까 조방원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조선, 예를 들어 HD, 현대중공업 지금 마이너스 전환됐죠. 다 음봉이거든요. 자, 하나오션 마이너스 전환됐죠.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4%까지 급락 나오죠. 삼성중공업도 마이너스 전환됐죠. 지금 다 음봉이죠. 지금은 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 무라타니, 삼성전기 그거는 다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보여드렸고 이건 일봉이에요. 오늘 맨 끝에 오른쪽 하나 보시면 되죠. 오늘의 봉이죠. 움직이고 있죠. 맨 오른쪽 것만 움직이고 있죠. 오늘 건 아직 안 변했으니까,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조선주 지금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다음 방산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이너스 전환했죠. 다 윗골이 달고 있죠. 보시면은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 밀렸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제인 한전 KPS, 그다음에 한전 기술. 지금 한전 기술도 플러스긴 한데 저 윗꼬리를 보십시오. 초반에 10만 원 넘었던 주가가 지금 16만 원 넘었던 주가가 지금 13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양봉은 유지하고 있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고 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세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 종목들이 시초가에 강했던 흐름에 비해서 싹 다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 SK하이닉스가 초강세를 떼어버리니까 지금 스위칭 돼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걸쳐 있는 거를 본다. 그럼 현대건설도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초가에 비해 또 다 밀렸죠. 그러니까 한 하루에 두 곳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반도체가 강하면 얘네가 죽어버려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 있죠. 그다음에 SMR도 있고요. 대형 원전도 있고요. 중동 재건도 걸쳐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섹터와 여러 이슈에 겹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면 여러 섹터, 여러 이슈를 함께 향유하는 종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오늘 준비한 거니까 보겠습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죠. 오늘 유일하게 밀렸지만 플러스를 기록을 아직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전기술, 한국 수력 원자력 비상정 회사죠. 그다음에 한전 KPS 이런 회사들이 다 한국전력, 현대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가서 원자력 그 부품, 기기 이런 것들 만드는 업체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이슈에 얽혀 있는 종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제가 서두에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반도체가 강해버리면 조방원이 죽으니 그런 것을 잘 보고 대응하지 않으면 시초가에 달려들었다가 이렇게 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리듬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한전 기술 관련해서 만나봤는데요. 이 원자력 관련한 부품 생산하는 업종인데 지금 현재 그래도 이 조방원 쪽이 아니라 다소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는 만큼 유입 시점은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MLCC 만나보겠습니다. 26년 하반기 수급 불균형 문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급이 굉장히 커지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 크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 역시나 공급량인 생산 능력을 초과했다라는 소식이 좀 알려졌고 LG 이노텍 관련해서는 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의 공장 증설 소식이 새롭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이 MLCC 가격 상승이 참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 MLCC가 더 많이 쓰인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좀 정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좀 유입을 해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예스라고 말하기에는 참 그쵸. 왜냐면 지금 아니 이게 230만 원을 갔는데 지금 10만 원에 산 사람도 있고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 넘어서 샀어도 2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230만 원 가까이 간 주가를 이걸 장기적으로 뭐 여기서 베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호하게 예스라고 말하기가 그렇네요. 그렇죠? 지금 물론 이렇게 월봉에서 아까 말한 대로 97도까지 올라 있는 이 주식을 불타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월봉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일봉에서 그냥 과열권 벗어날 때마다 사야 돼요. 이거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3월 달, 지금 6월 달 이렇게 잠깐 일봉에서 짧게 쉴 때 사지 않으면 못 사요. 지금도 그 일봉에서 잠깐 쉴 때 사면은 또 다시 과열권에 접어든 지금 형국인데 여기서 뭐 250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지금 월봉을 보면 이렇게 이 과열권에 접어든 거를 물론 일본의 무라타가 갈 때까지 같이 가겠지만 이렇게 이격이 넓은 거를 신규 매수를 내가 100% 베팅한다. 그건 본인의 자유겠지만 이건 원칙에 좀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원칙이요. 이렇게 뜨거운 과열권, 이렇게 뜨겁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삼성전기는 97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사상 최초예요. 그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섣불리 100%를 넣기는 어렵다. 뭐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10% 이내에서 하는 거는 뭐 찬성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MLCC를 한다면 지금 삼성전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를 누르고 지금 5위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의 자리까지도 지금 뺏을 수가 있어요. 시총 4위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시총 4위까지 뺏을 동안은 갈 것 같은데 250만 원 이상도 갈 것 같습니다. MLCC 아까 말한 대로 쌀알 만큼 조그만 건데 그게 개수가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차량 이런 데는 훨씬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휴대폰 사이즈에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왜 저렇게 오르느냐. 휴대폰 부품주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자율주행 관련으로 이 신분이 격상됐으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다만 그 대우가 받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MLCC에 투자를 하려면 사실 삼성전기가 맞긴 하지만 현재 정말 가열권인 만큼 좀 신중한 신규 유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반도체와 MLCC 위주 말고는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꼬마 버블 어떤 걸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또 이제 그 장 초반에 비해서 죽은 거 있어요. 조방원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센 거 있잖아요. 전력 삼총사죠. 자, 지금 클로드 뉴스 들으셨죠? 미국 정부에서 아예 클로드 최첨단 모델 각 국가마다 쓰지 말라고 했다고. 또 우리나라 뭐 SK텔레콤 뭐 통신사랑 연관돼서 또 얘기도 나왔었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지금 무기화가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AI 키워야 돼요. 그걸 소버린 AI라고 하죠. 근데 그 AI 소프트웨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로드나 무슨 뭐 챗GPT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싼 모든 인프라에 대한 문제거든요. 전력, 냉각, 그거의 땅, 그 위에 올라오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 힘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 도태됩니다. 미국이 저렇게 잠궈버리니까 바로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소프트웨어 하나 없으면은 그걸로 동작하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이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걸 기를 수밖에 없다.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다? 결국에 전력이죠. 전력 없으면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업 이게 장 초반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데 그 밀리고 있는 건 왜 밀리는 거죠? 삼성전기나 SK하이닉스가 올라오니까 밀리는 거죠. 삼성전기, SK하이닉스가 또 쉬면은 조방원하고 전력기기 3사가 또 달립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주 중에 뭐 3개 다 좋은데 효성중공업이 지금 400만 원을 갔다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갔다가 다시 밀렸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월봉에서 이렇게 과열권이 언제부터 갔죠? 2025년도 5월 달부터 과열권에서 접어들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작년 5월 달부터 1년 동안 살 수가 없어요. 월봉을 보면. 그럼 이런 거 언제 사야 돼요? 일봉에서 그냥 과열권 벗어날 때 사야 돼요, 지금. 불타기를 하려면. 과열권이 지금 일봉에서 벗어났죠. 이럴 때 안 사면 효성중공업이나 삼성전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효성중공업하고 삼성전기랑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지금밖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성중공업, 삼성전기는 그냥 떠나간 연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고 사고 싶다, 붙잡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밖에 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 전력기기 3사, 삼성전기 다 일봉상에서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클로드 사용 제한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것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전력 관련해서 만나봤고요. 종목은 효성중공업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서 위원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요. 거의 뭐 7년 만에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치 이러한 문제를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수근 중국 화봉 사범대학 특별 초빙 교수 모시고요. 국제 정세 관련해서 투자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한 달 만에. 네. 그때 저희가 이제 특별 대담으로 미중 정상회담 굉장히 네. 인사이트 주셨는데 이번에 좀 모셔봤습니다. 일단 전략적인 승리로 봐도 되는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중 관계를 뭐 복원하다시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북러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쐐기 견제구를 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미국이라든가 일본, 한국을 비롯한 대내외에 널리 과시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의 승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대의 승자? 북한입니다. 예. 보십시오. 지금 북한은 북러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보다도 더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될 정도로 발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시진핑 주석
중국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을 찾은 전 세계 글로벌 각국의 주요 정상은 3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네네. 줄 서서 찾아올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하의 중심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바뀌고 베이징으로. 있다라고 불리는 천하의 시진핑인데 북한도 김정은도 베이징으로 오라고 했지만 거부했거든요. 네. 김정은이 시진핑을 평양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뭔가 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평양을 아련하듯이 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관계의 역학관계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많은 것을 이들 나라로부터 얻는 최대의 승자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뭐랄까 뭐 전략적 이런 부분으로 지혜를 많이 쓴 것이 아닐까 또 북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전략적인 승리가 맞다. 근데 그거보다도 한 수 위는 북한이다. 네. 근데 그 비핵화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건 일절 언급 안 했다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까? 얘기 안 했습니까 이번에? 안 했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비핵화가 북중 관계에서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중국은 상당히 실용적인 외교를 중시합니다. 실용적인 것은 현실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핵 하나의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북한의 핵을 압박한다고 하면요. 더군다나 북러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 핵을 용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북한이 포기하지 못할 핵을 계속 압박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러시아로 더 많이 다가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체제 안정, 북한도 중국도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 그래서 더 가깝게 지내는 것, 현실적인 우군으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라는 실리적인 계산이 더 빠르게 작용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도 계산을 하기에 북한 굉장히 민감한 거 우리가 긁어 부수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좀 시그널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이게 중국에는 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싶습니다. 예. 그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네. 일단은 그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기간 동안은 뭐 도발 같은 것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이 안정이 됩니다. 그것은 중국으로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미국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간다고 하면은 중국으로서는 좋을 것이 없죠. 차이나 패싱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천하의 나 시진핑이 김정은 너를 만나러 평양에 가주겠다 하면서 선물도 많이 싸들고 가가지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건 좋지만 중국을 패싱해서는 안 돼. 특히 너희들 트럼프라든가 미국 믿을 수 없잖아. 너희들 뒤에 우리가 든든한 배심이 될 후원군이 될 테니까 우리를 배신하면 안 돼. 우리 말을 들어야 돼. 네. 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왔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미국은 중국을 더 경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해상 권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뭐 잠수함, 전투함 이런 부분이 또 수면 위로 쭉 올라오면서 서로 또 문제시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 이슈는? 그 현재 글로벌 상황을 보면은 단순한 20세기처럼 식냉전, 이념을 토대로 한 단순한 식냉전이 아니라 전례 없는 다극화 시대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미중 패권 대립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북중러 관계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다극화되는 시점에서 과거 20세기 냉전, 체제, 이념을 중심으로 한 냉전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아직도 현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예를 들면은 저는 그걸 갖다가 민들레 외교라고 합니다만 일편단심 민들레야 있지 않습니까? 네. 오로지 미국만 믿고 미국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 이미
이것은 시효가 다 됐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전례 없는 다국화 시대에서는 이 시대에 걸맞는 중견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견강국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로서 돌고래 외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멋지게 성장했는데 아직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네. 새우등으로 자기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샌드위치. 무슨 샌드위치입니까? 과거에 힘이 없을 때는 미중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껴가지고 샌드위치 맞습니다만 지금 똑같은 신세지만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대륙 세력도 해양 세력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멋있는 중견 강국이 됐거든요. 이제는 그렇다고 G1, G2,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고래는 아니지만 돌고래 정도는 된 겁니다.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민첩합니까? 네. 돌고래처럼 이 강대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안별로 우리의 국익을 최적화시키면서 또 양측을 좀 조절하고 중개하는 충분히 그런 가능한 중견강국 외교를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우등이니 샌드위치니 이런 약소국 외교에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부터 좀 더 담대하게 21세기 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는 돌고래 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스로 좀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돌고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그런 쪽으로 또 투자를 관심이 좀 쏠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하고 예. 클레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 위주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는 20세기 냉전 시대 때 유효했던 것이 지금은 냉전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안별로 우리는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상태에서 먼저 그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달라 하면서 중국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말하자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지정학적인 이치를 고려할 때도 중국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나라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미국에 내가 노를 하면서 그럼 미국이 압박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미국 노예가 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이 두 카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많이 압박을 한다면요.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카드가 뒤에 있어. 너네 계속 그렇게 하면 좋을 거 없는데 더군다나 너희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미국. 전 세계에서 미국의 최첨단 군사기지, 가장 큰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평택기지나 오산기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중국 너희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면은 우리는 미국과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텐데 괜찮겠니? 이런 식으로 좀 더 지혜롭고 사안별로 그에 걸맞는 새로운 옵션을 우리가 만들면서 리드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사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언론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샌드위치 얘기다. 바보 같은 겁니다. 우리는 중견 강국 이미 그런 걸 졸업한 지가 한참 됐는데 머리가 아직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미중 국제정세 관련해서 앞으로 이벤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런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그 10월 달에 그 중국에서 에이펙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정말 명운을 걸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첨단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 중국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심천에서 개최되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계기로 중국의 최첨단 산업 분야는 한층 더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중국은 자기 혼자 다 독식할 수 없거든요. 외국들과의 협력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또 중국은 정치 전략적인 측면도 항상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견 강국으로서 국가안보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협력 분야도 여지도 많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에이펙을 준비하는 중국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활용할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시진핑 주석과도 뭐 지난 에이펙 경제에서도 만났고 1월 달에 대통령이 방송에서 만났다. 중국도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왔다. 그런데 뭐 2번 만났지만 아직 한중 관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것 같지가 않다라면서 중국에 대해서 팔짱 끼고 뭐야 니네들 거짓말한 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우리가 나아가자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자기들도 뜻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찾는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은 이쪽도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네.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 한 군데만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알고,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도 있으니까 한국하고 이걸 하는 거 어때? 우리하고 이거 하는 거 어때?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것을 제안을 하면서, 얘네들은 하고 싶어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을 유도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데, 여태까지 항상 중국같이 큰 나라가 우리 말을 들어줄 거라는 그런 사고를 해왔고, 그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잘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제 투자 관련한 그런 정보를 전해드리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글로벌 외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전 포인트를 두고 이런 걸 바라볼 것인지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제가 뭐 우리 사회에도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정말 적지가 않아요. 너무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논문만 보고 중국 학자들만 만나서 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투자와 관련된 이런 방송국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에 자주 나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중국 관련 얘기를 하는데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어설픈 게 너무 많아요. 대다수라고 할 정도로. 예를 들면 중국은 오른쪽으로 향해 가는 저 나라가 중국인데 왼쪽으로 향해 가는 이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얘기하거나, 제 이름이 우수군인데 저 사람은 김수군이야 라는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이것이 중국이야 라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니 투자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찔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많이 부상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투자하고 기업 협력할 여지가 많은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너무 안타깝고, 또 다극화 시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냉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안다, 경다, 수혜주, 안다, 경다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 경다가 무엇이냐면은 여태까지 우리는 안보는 미국,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을 위주로 하고 경제는 중국을 위주로 한다 했고 안미경중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그 말이 나오면서부터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자기들한테 돈을, 중국 자기들과의 관계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목을 조르는 미국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무기를 많이 산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너무 우리 스스로 일방적인 얘기만 쭉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폐지해버리고 안다, 경다, 안보도 다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국가 안보도 미국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이 중국이고 또 러시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도 이 다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경제도 중국만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특정 국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좀 미국하고도 방산 협력이라든가 해군 협력, 그 조선협력 여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 러시아라든가 인도 같은데 혹은 동남아에도 경제협력할 여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안다, 경다를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특히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해야 될 요구가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방산이라든가 조선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앞으로 당분간 이쪽 섹션은 모멘텀이 지속될 그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요즘 뭐 조선이 방산이고 방산조선이다라는 얘기가 교수님의 말씀 속에 좀 녹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중국이 이제 북한을 방문한 그 이슈를 통해서 국제 정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한 인사이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근 중국 화동사범대학 특별 초빙 교수와 함께 국제 미래 질서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열풍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폭등이 결국 아이폰 가격을 직격했다.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부품값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공식 선언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용 메모리를 싹쓸이하면서 관련 부품 가격이 1년 만에 무려 4배나 뛰었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 업체는 차세대 아이폰 18 프로 모델의 가격이 기존보다 약 $270 인상된 $1299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맥미니와 아이패드 등 다른 제품군의 기습 인상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그동안 막강한 자금력으로 부품 시장을 지배하던 애플마저 이제는 AI 기업들에 밀려 공급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팀 쿡은 이번 반도체 가격 폭등을 40년 업계 커리어 중 처음 겪는 100년 만의 홍수라고 표현했다. 애플은 막대한 자산을 투입해 공급망 확보에 나설 계획이지만 AI 기업들의 선제적 장기 계약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이슈 관련해서 살펴봅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FOMC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한 소식 살펴보시죠. 결론적으로는 3.5에서 3.75%로 4차례 연속 동결이 결정났는데요. 일단 미국은 지난해 3차례씩 0.25%씩 내리다가 12월에 3.75%로 1월, 3월, 4월까지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제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차이는 1.25%로 유지하게 된 셈인데요. 동결 결정이 났지만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시죠. 네, 일단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9명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19명 중에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은 따로 점을 찍지 않았고요. 총 9명은 일단 최소 한 차례 0.25% 연내 인상이 있을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중 6명은 무려 최소 2차례 인상을 내다봤고요. 9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이 났지만 향후 전망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쯤은 되지 않을까라는 매파적 시각이 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일단 이 시장이 이번에 또 기자 간담회에서 주목을 한 게 인플레이션은 이 연준이 제시한 목표 2%대를 웃돌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방 압력을 받고 있고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명문에서 이 억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힌 만큼 종전이 되더라도 그래도 이 3에서 6개월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해서 좀 향후 전망으로는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 저희가 FOMC를 앞두고 체크 포인트를 3가지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FOMC 성명서에 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하는 그 표현 자체가 사라질지 사라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된 표현이 추가 조정이었는데요. 이 완화 편향 표현 자체가 이번 기회에 삭제가 됐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있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던 케빈 워시 의장의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점도표가 이번에 중간값이 3.8%로 나왔습니다. 3월에 보면은 올해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3.4%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한 차례 정도 인하한 수치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찍힌 중간값이 3.8%로 연내 1회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아무래도 이 워시의 연준, 앞으로의 차후 연준의 운영 방식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에 연준 소통 TF팀 5개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또 데이터 활용과 생산, 고용 인플레이션 체계 등에 있어서 5개 TF팀을 좀 꾸려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금리 결정이 나고 나서 미 뉴욕 3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새벽 3시 30분을 기점으로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1.35% 빠졌고 S&P 500 지수도 비슷한 향방을 가져가다가 역시나 해당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하고 말았고요. 다우존스는 그래도 종일 계속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이어갔는데 다른 지수에 비하면 조금 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0.98%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해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한국도 역시나 다음 회의에 있어서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받아가고 좀 전쟁의 우려가 사그라들더라도 유가 상승이 어쨌든 계속 있는 만큼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이 미국의 금리 차가 1%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불안해하기보다는 원화 가치가 그래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 그래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존 좀 실적이 좋은 업종들의 대표 업종들로 좀 집중을 해보면 좋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수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0.74% 가까이 오르면서 8,930선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고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움직임 가져가면서 2.87%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FOMC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시장의 느낌이 좀 확연히 갈리거든요.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상승하는데 SK 하이닉스 오늘 최고치 썼잖아요. 현재 263만 원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좀 들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코스닥은 일중으로 봤을 때 지금 장중 저점입니다. 고금리 부담에 따른 성장주 약세 흐름이 코스닥에 전반적으로 심리를 좀 무겁게 하고 있고요. 환율은 역시나 좀 높은데 1,523원. 외국인 매도가 그렇다 보니까 양시장에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물벽이 오늘은 좀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인데요. 실적 포인트 잘 챙기시면서 변동성 파고 잘 넘어보시고 저희 실전 투자 전략 내일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